어린 시절 목에 걸고 다니던 쇠대 목걸이의 차가운 감촉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학교가 끝나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집에 돌아와 문을 열면 텅 빈 집안에는 서늘한 공기와 시계 초침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 가방을 던져두고 혼자 가스레인지 불을 켜서 라면을 끓여 먹고 식탁 한 구석에서 밀린 숙제를 하던 그런 오후 말입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크게 다투고 돌아와서 마음이 무너질 듯 아파도 늦은 밤 지친 얼굴로 퇴근하시는 부모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입을 꾹 다물고 혼자 이불 속에서 속상함을 삼켜야 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부모님들은 너무 바빴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으며 자녀의 미세한 감정선까지 들여다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서늘했던 외로움을 기억하며 어른이 된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단단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내 아이에게 절대 그런 외로움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내 아이만큼은 텅 빈 집에 혼자 들어오게 하지 않을 것이며 아이의 표정 하나, 눈빛 하나, 한숨 소리 하나까지 다 알아채고 보듬어주는 완벽하고 따뜻한 부모가 되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실제로 지금의 부모들은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하루 어떤 기분이었는지, 누가 섭섭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세심하게 묻습니다.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면 혹여나 외로울까봐 미안해하며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학원이나 모임을 쉼없이 찾아냅니다. 아이의 감정사전에는 부정적인 단어가 없기를 바라며 아주 작은 상처라도 받을까봐 미리 앞서가며 모든 돌부리를 치워주는 헌신적인 사랑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아주 이상하고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결과를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초등학생들의 우울감과 불안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입시라는 거대한 압박감을 견뎌야 하는 고등학생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 세심한 감정 읽기를 받으며 자라난 초등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어느 세대보다 풍요롭고 육체적으로 안전하며 부모의 따뜻한 관심 속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흙먼지 날리는 놀이터 대신 푹신한 오래탄이 깔린 놀이터에서 놀고 조금만 아파도 곧바로 병원에 가며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수많은 대화법으로 무장한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치 아주 작은 산들바람만 불어도 뿌리째 뽑혀버릴 것 같은 연약한 나무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혼자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친구의 작은 거절에도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좌절하며 낯선 상황에 놓이면 숨을 쉬기 어려워할 정도로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교실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온실 속에서 가장 좋은 흙과 물을 주며 키웠는데 왜 아이들은 오히려 더 시들어가는 것일까요? 알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사랑할수록 오히려 대상을 망치게 되는 이 기막힌 엇갈림 속에는 인간의 깊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연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지금 부모 세대의 심리적 상태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1980년대 전후로 태어난 지금의 부모 세대를 가리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헌신적이면서 동시에 역사상 가장 불안한 부모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아이를 위해 육아서적을 탐독하고 좋은 강연을 찾아다니며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정보를 수집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다. 과거의 부모들이 본능과 경험에 의존해 아이를 키웠다면 지금의 부모들은 공부하고 연구하며 아이를 키웁니다. 하지만 그토록 지극정성인 헌신의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거대한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혹시 내 무지 때문에 아이의 중요한 발달 시기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앞서가는데 내 아이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두려움은
아이가 조금이라도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양육이 실패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유치원 발표회에서 긴장하여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면 부모는 어릴 때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지 못한 자신의 탓이라며 자책합니다.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짜증을 내면 더 어릴 때 놀이 수학으로 흥미를 붙여주지 못한 자신의 무능을 탓합니다. 아이가 겪는 모든 평방한 시행착오와 부족함이 부모 자신을 향한 날카로운 화살로 돌아옵니다. 결국 육아는 매 순간이 평가받는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부모의 하루는 쉴 틈이 없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도 머릿속은 아이 생각으로 가득 차 빙글빙글 돕니다. 점심시간에는 아이가 급식은 잘 먹었을지, 친구와는 잘 놀고 있을지 걱정합니다. 밤이 되어 아이가 잠들고 나면 부모는 드디어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방에서 스마트폰에 켭니다. 동영상 플랫폼 검색창에 아이 자존감 높이는 법, 아이가 짜증낼 때 대처법 등을 끊임없이 검색합니다. 육아 커뮤니티에 올라온 다른 집 아이들의 완벽해 보이는 일상을 보며 나의 부족함을 비교하고 자책하다가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에너지가 고갈된 부모의 곁에서 정작 아이는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아이는 부모의 헌신적인 말과 행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그 깊은 불안감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있습니다. 심리실험 참가자들은 자신이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부모라고 믿었지만 그들의 무의식적인 불안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는 데이터 앞에서는 말문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부모의 불안 지수가 높을수록 아이의 회복 탄력성은 정확히 반비례하여 떨어집니다. 마치 거대한 항공모함이 흔들리면 그 위에 있는 작은 비행기들은 아무리 단단히 묶여 있어도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는 세상의 전부이자 세상을 해석하는 유일한 창문입니다. 그 창문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금이 가 있다면 아이가 바라보는 세상 역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곳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뇌과학이 답을 줍니다. 우리 뇌에는 상대방의 감정을 마치 거울처럼 비추어내 내 것으로 만드는 신경세포가 존재합니다. 이 시스템은 인간이 무리지어 생존하기 위해 진화 과정에서 발달시킨 강력한 생존 무기입니다. 원시시대에 숲속을 걷다가 누군가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으면 그 이유를 분석하기도 전에 내 뇌도 똑같이 공포를 느끼고 도망쳐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을 감정 전염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이의 뇌는 부모의 감정을 읽어내는 데 있어 거의 초능력에 가까운 성능을 발휘합니다. 아이의 뇌는 부모가 뱉어내는 정제된 따뜻한 말의 내용보다 부모의 미세한 안면 근육의 떨림, 숨소리의 변화, 목소리의 미세한 높낮이, 어깨에 들어간 긴장감을 0.1초 만에 스캔해냅니다. 부모가 겉으로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해도 속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한다면 아이의 뇌는 즉각 비상벨을 울립니다. 뇌의 깊은 곳에는 위협을 감지하는 경보기 역할을 하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부모가 긴장하면 아이의 편도체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활성화됩니다. 아직 세상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아이는 자신이 왜 불안한지 그 이유도 모른 채 그저 부모라는 거대한 산이 흔들리는 것을 감지하고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친구와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고 툴툴거릴 때 부모가 속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표정이 굳어지고 목소리가 떨리는 순간 아이의 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겪은 이 작은 일이 사실은 내 생존을 위협할 만큼 엄청나게 무섭고 심각한 위기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겁을 막을 정도라면 이 세상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무서운 곳이 틀림없어.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걱정해서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복잡한 인과관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자신이 조금만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커다란 존재인 부모조차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학습할 뿐입니다. 결국 아이는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혹은 더 이상 무서운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게 되거나 반대로 아주 작은 자극에도 부모처럼 과도하게 얼어붙고 긴장하는 법을 뇌회로에 새기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현대 사회의 또 다른 함정이 부모의 뇌를 더욱 자극합니다. 바로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입니다. 지금의 부모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혹은 젊은 시절부터 디지털 기기와 함께 자라왔기에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의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또래보다 말이 한두 덜 늦는 것 같으면 즉시 검색창을 열고 곧이어 자폐 스펙트럼의 초기 수산권은 전문가의 논문을 읽고 있습니다.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으면 소아 우울증 체크리스트를 인쇄해서 동그라미를 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나 동영상 플랫폼에 접속하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3살 이전에 애착 형성이 안 되면 아이의 인생이 망가진다. 5살 이전에 자존감의 크기가 결정된다. 이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뇌 발달에 영구적인 손상이 온다는 식의 자극적인 메시지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교묘하게 불안을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부모의 통제력과 자신감이 높아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두려워집니다. 아이에게 안 된다고 단호하게 훈육해야 할 타이밍에 혹시 내 큰 목소리가 아이의 연약한 뇌에 트라우마를 남기면 어쩌지? 하며 부모 스스로 눈치를 보게 됩니다. 훈육의 순간에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때 타협을 시도합니다. 결국 아이를 바르게 이끌어야 할 부모가 아이의 기분과 비위를 맞추는 감정 노동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틀렸습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나쁜 부모의 증거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아이가 슬퍼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지루해하는 것은 발달 과정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해로운 독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조금만 심심해하면 즉시 장난감을 대령하고 친구와 싸워 속상해하면 곧바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짜증을 내면 다른 보상으로 기분을 달래주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심리 연구와 행동 과학이 가리키는 진실은 우리의 직관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아이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매일 쏟아지는 칭찬과 완벽한 보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핵심 재료는 적절한 수준의 좌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무력감, 그리고 그 불편한 감정들을 견뎌내는 시간입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무거운 바벨을 들어 근섬유를 미세하게 찢고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듯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역시 감정의 근육을 찢고 아무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빼앗겨서 분노할 때,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서 아플 때, 혼자서 신발끈을 묶지 못해 짜증이 날 때, 바로 그 순간이 아이의 뇌가 감정 조절 능력을 훈련하는 가장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속상해서 방바닥에 누워 발을 구르고 울다가 어느 순간 스스로 울음을 그치고 일어나는 경험.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화가 마법처럼 가라앉는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경험. 바로 이런 아주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겹겹이 쌓여서 아이의 마음속에 단단한 감정 조절 근육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의 감정 변화에 0.1초 만에 반응하여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내면에서 차오르는 불편한 감정을 채 느끼기도 전에, 그리고 그 감정이 스스로 사그라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전에 외부의 힘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어 버립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려는데 옆에서 힘센 사람이 계속 대신 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운동을 하는 것 같지만 정작 내 근육은 단 1mm도 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견뎌보는 훈련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아이는 부모라는 방패가 사라진 공간,
즉 학교나 친구 관계에서 아주 작은 불편함과 마주해도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친구가 무심코 던진 농담 한마디에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시험에서 한 문제만 틀려도 자신은 쓰레기라며 자학하게 됩니다. 감정의 면역력이 전혀 형성되지 않아 마음의 무균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작은 바이러스에도 치명상을 입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알고 나서 저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도 아이가 눈물을 보일 때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어떻게든 빨리 그 눈물을 닦아주려 전전긍긍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아이를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사실은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는 제 자신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 아이의 성장 기회를 빼앗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완벽한 보호라는 상식은 사실 아이를 영원히 스스로 걷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족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공감에 대한 착각입니다. 아이의 모든 행동과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이 진짜 공감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감이란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소스라치게 놀라며 빛의 속도로 달려가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되 아이가 스스로 무릎을 털고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용기. 그것이 진짜 공감입니다. 아이가 정말로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진짜 자존감과 가짜 자존감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넌 최고야,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넌 세상에서 제일 예뻐 라는 식의 무조건적인 칭찬을 쏟아부으면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변 상황이 좋을 때만,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줄 때만 유지되는 풍선처럼 얇은 가짜 자존감입니다. 진짜 단단한 자존감은 칭찬의 샤워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자존감은 실패하고 틀리고 거절당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내가 비록 이번 시험은 망쳤지만, 내가 비록 저 친구에게 거절당했지만, 내가 비록 오늘 실수를 크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믿는 힘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단단한 믿음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이 힘은 밖에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만 획득됩니다. 누군가 넌 할 수 있어 라고 1000번을 말해주는 것보다 내가 포기하고 싶었던 자전거 타기를 수십 번 넘어진 끝에 결국 혼자 힘으로 페달을 밟아 앞으로 나아갔던 단 한 번의 생생한 경험이 자기 효능감을 만듭니다. 너무 쉬운 퍼즐을 맞췄을 때가 아니라 짜증이 날 정도로 어려운 블록을 며칠을 끙끙대며 조립하다가 마침내 마지막 조각을 끼워 넣었을 때 뇌에 각인되는 성취감입니다. 이 귀중한 자기 효능감을 아이에게 선물하기 위해 우리는 일상에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는 3초 법칙을 일상화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우유를 쏟았을 때, 블록이 무너져서 울음을 터뜨릴 때, 숙제가 안 풀려서 연필을 집어던질 때, 반사적으로 튀어나가려는 내 몸과 입술을 멈추고 속으로 천천히 하나, 둘, 셋을 세는 것입니다. 이 짧고도 긴 3초의 시간은 마법 같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부모의 뇌는 감정적인 편도체의 폭주를 멈추고 이성적인 전두엽을 가동할 여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3초 동안 아이 역시 스스로 생각할 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쏟은 우유를 멍하니 바라보며 이걸 어떻게 닦아야 하나 고민할 시간. 울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오지 않으니 이제 그만 울어야 하나 스스로 상황을 판단할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칭찬의 방향을 결과에서 과정으로 완전히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100점 맞았네. 천재인가 봐. 우리 딸이 제일 그림을 잘 그렸네 같은 결과 중심의 칭찬은 아이의 뇌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대신 아이가 들인 땀방울과 버텨낸 시간의 현미경을 들이대야 합니다. 아까 보니까 안 풀린다고 짜증이 났던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우개로 지워가며 다시 풀어냈구나. 그 태도가 정말 멋지다. 저번보다 점수는 떨어졌지만 네가 매일 저녁 책상에 앉아있던 그 꾸준함을 엄마는 다 지켜보고 있었어. 이런 과정 중심의 피드백은 아이의 내면에 성적이 나빠도 결과가 좋지 않아도 노력하고 버티는 내 모습 자체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다는 강력한 면역력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어쩌면 부모 입장에서 가장 실천하기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바로 가끔은 아이의 편을 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거나 선생님께 혼이 나고 돌아와서 억울함을 호소할 때 많은 부모들이 내 새끼 기죽지 않게 하겠다며 무조건 상대방을 헐뜯고 아이의 말에 동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이를 세상의 중심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독약입니다. 많이 속상했겠네. 그런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교실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내 친구는 그때 어떤 마음이어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처음에는 아이가 서운해하며 입을 삐죽일 것입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내 편을 안 들어주냐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뼈아픈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야 아이는 세상이 항상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때론 내게 불친절하고 억울한 일도 생기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억울함을 알면서도 의연하게 버틸 수 있는 내면의 맷집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수많은 육아 지침과 심리학 이론들을 섭렵하다 보면 자칫 우리는 아이를 통제하고 개조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내가 완벽한 기술을 적용하면 완벽한 아이가 튀어나올 것이라는 기계적인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교육 심리학에서는 부모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헬리콥터 부모이고 다른 하나는 등대 부모입니다. 헬리콥터 부모는 아이의 머리 위를 빙빙 맴돌며 아이가 가는 길의 모든 장애물을 거센 프로펠러 바람으로 날려버립니다. 아이가 걸려 넘어질 돌부리를 치우고 비를 맞을까봐 거대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겉보기에는 아이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것 같지만 정작 그 헬리콥터가 일으키는 엄청난 굉음과 바람 때문에 아이는 스스로 세상을 느끼고 판단할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부모가 연료가 떨어져 추락하거나 자리를 비우는 순간 아이는 한 발자국도 스스로 내디딜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됩니다. 반면 등대 부모는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서서 그저 묵묵히 빛을 비출 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이라는 작은 배가 파도에 흔들리고 때로는 암초에 부딪혀 방향을 잃고 헤맬 때 등대는 배를 대신 조종해 주거나 파도를 잠재워 주지 않습니다. 바다의 풍랑은 배가 스스로 견뎌내야 할 몫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등대는 단지 여기 안전한 항구가 있다는 것, 네가 어디쯤 있는지 알려주는 기준점이 되어줄 뿐입니다. 아이는 험난한 파도와 싸우며 공포에 떨다가도 멀리서 규칙적으로 반짝이는 등대의 불빛을 보며 안도감을 느끼고 스스로 키를 잡아 방향을 찾아갑니다. 연구자들은 이 상반된 육아 방식이 아이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오랫동안 추적 관찰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수많은 데이터와 통계 수치 속에서 참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완벽해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벽을 향한 강박이 아이를 숨막히게 한다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해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 부모들에게 엄청난 자유와 해방감을 줍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가 잠든 머리맡에서 한숨을 쉬며 오늘 내가 무심코 던진 짜증 섞인 한마디가 아이 마음에 상처를 남겼을까봐 자책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맞으면서 자랐던 혹은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자랐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뼈저리게 기억하며 내 아이에게만큼은 절대 그 고통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버텨온 당신의 그 숭고한 다짐을 심리학은 깊이 존중합니다. 당신은 결코 나쁜 부모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 부모가 되려고
내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라도 아이의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려고 발버둥 치다가 생긴 서글픈 부작용일 뿐입니다. 과거 세대의 부모들이 주었던 상처를 끊어내기 위해 단 하나의 다짐으로 자신의 모든 욕구를 억누르며 여기까지 걸어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훌륭한 부모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무거운 어깨의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올 때마다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지독한 불안감에서 한 걸음 걸어 나와 아이의 눈물을 그저 삶의 자연스러운 날씨 변화 중 하나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육아 퇴근 후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가지며 맥주 한 캔을 마시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아이를 부모님께 잠시 맡기고 부부끼리 영화 한 편을 보고 밥을 먹으러 나가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맑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어야 그 물결을 느끼며 자라는 아이의 마음도 평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무엇을 더 해줄까 고민하느라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채 신경이 곤두선 완벽한 부모보다 가끔은 실수를 하고 저녁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부모 자신의 삶을 즐겁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적당히 좋은 부모 곁에 있을 때 아이의 뇌는 가장 훌륭하게 성장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비합리적이고 종종 불안에 휩싸여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비합리적인 패턴을 명확히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를 향해 뻗었던 그 조급한 손을 거두어 아이의 등 뒤로 물러나 서는 것, 넘어져서 흙투성이가 된 아이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억누르고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아이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은 비바람을 한 번도 맞지 않은 매끈한 잎사귀가 아니라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도 꺾이지 않고 다시 햇살을 향해 고개를 드는 단단하고 굵은 뿌리 아닐까요? 이 글을 읽으며 자신의 양육 태도를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 당신은 이미 아이의 마음에 가장 튼튼한 뿌리를 내려주고 있는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